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후반 신정윤이라고 해요.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말이 있죠. 남의 말처럼 느껴지던 이 말이 저에게 뼈 아프게 다가온 일이 있었어요. 세상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배울 만큼 배운 고학력자가 때로는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보다 못할 때가 있고, 돈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보다 생각의 깊이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겪은 세상의 요지경 속 얘기를 글로 써내려가 보려고 작정하고 책상 앞에 앉았네요. 남들보다 많이 가진 전 시어머니가 남들보다 많이 배운 전 남편이 어떻게 망해가는지 잘 들어주세요. 본격적인 시댁 얘기에 앞서 제 부모님에 대한 소개부터 할게요. 저희 친정엄마는 콜택시 회사에서 택시 콜을 받는 일을 처녀적부터 하셨죠. 아빠는 그 회사의 택시 운전사셨고요. 두 분은 이 회사에서 만나 결혼을 하셨고 저를 낳아 예쁘게 키워주셨죠. 친정 부모님은 회사에서도 지인들 사이에서도 동네에서도 완전 인꼬부부로 소문이 자자하셨어요. 엄마는 스마트한 세상에 되기 전까지는 콜택시 회사에서 일을 계속하셨죠. 부모님과 저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저는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학 선배와 결혼을 했어요. 대학 시절에 선배와 사귀는 캠퍼스 커플은 아니었지만 사회에 나와 우연찮게 재회를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는 나중에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요. 먼저 친정 부모님 얘기를 꺼냈으니 이에 비유해 시댁을 얘기하자면 시댁 부모님들은 친정 부모님에 비해 넉넉하다고나 할까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1층은 상가이고 2층부터는 원룸 투룸 건물이죠. 그리고 꼭대기층인 8층은 주인 세대인데 이 주인 세대에 누구 사는지 아시나요?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 남편의 전처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아이가 살고 있죠. 맞아요. 제 남편은 한 번 갔다 온 사람이며 이혼 후 딸아이는 전처가 데리고 갔죠. 남편은 딸아이의 양육비를 제때 잘 주고 있으며 전처와 딸아이와 종종 만나고 있죠. 결혼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결혼 후에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터치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돌싱과 결혼을 했냐고요? 시부모님 건물에 사는 전처를 용납할 수 있었냐고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어릴 적부터 아빠가 저에게 자주 물으셨어요. 우리 정윤이는 커서 뭐가 될까? 우리 정윤이 꿈은 뭐야? 나는 변호사가 될 거야.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줄 변호사. 그리고 진실을 파헤치는 변호사. 그럴 때마다 저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꿈인 변호사 준비를 위해 로스쿨에 당당히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였죠.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면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의사는 장담했지만 불안했어요. 회복하기까지는 1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시간이 흘러 다행히 의사의 말처럼 제 머리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돌아갈 수 없는 게 있더군요. 제가 마음을 다쳤어요. 의사는 제 마음이 아픈 건 모르더군요. 당시 교통사고로 보상금을 받았기에 저에게는 쓸만한 여윳돈이 꽤나 생기게 되었죠. 이만큼의 돈이면 다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집에서 그냥 놀고 먹고 자면서 쉬고 싶었지만 저를 위해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네 학원에 취업을 했죠.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려고요. 그런데 학원 강사 생활도 장난이 아니더군요. 스트레스가 너무나 쌓여서 적당한 기회에 저는 학원을 그만두고 개인 과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과외를 하니 한결 마음이 편하더군요. 그러다 조금씩 저의 예전 생활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모임도 참석을 하고요. 그러다 몇 해째 나가지 않던 대학 동창 모임을 우연찮은 기회에 나갔는데 너 신정윤 아니야? 정윤이 맞지?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 맞아요, 신정윤. 어떻게 지낸 거야? 야,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다. 우연인지 인연인지 그렇게 저는 대학 선배인 남편과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저에게 다가왔고 외롭던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받아들였죠.
대학 시절에 저는 선배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선배가 이혼남이며 전처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연애에 이어 남편과 저는 부부가 되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의 반대에도 주변 지인들의 반대에도 저는 돌싱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왠지 저는 제 자신에게 이 남자와 잘 살 수 있을 거란 예감이 있었어요. 결혼 전 시어머니는 저를 이뻐해 주셨어요. 얘 너는 뭐를 좋아하니? 좋아하는 거 다 얘기해봐라. 보석 좋아하면 보석 사주고 가방 좋아하면 내가 가방 사줄게. 그러면서 정말 비싼 가방에 비싼 보석에 저를 공주 대접해 주셨죠.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이 마음이 결혼 후에도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대한 태도가 확 달라지더군요. 180도도 아닌 360도로요. 한번 다녀온 아들과 결혼한 저에게 시어머니는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며 잘 살라며 시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흔한 말은 한 번도 입에 담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 우리 가족 모르게 숨기는 거 있지? 내 아들처럼 한번 갔다 온 거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덜썩 엄마라고 부르면서 나타나는 자식 있는 거 아니냐고. 아, 지금 말해. 나중에 내가 알게 되면 너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기회를 주는 거야, 기회를. 결혼을 하자마자 시어머니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자 놀라다 못해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같은 얘기를 자주자주 듣다 보니 놀래기는커녕 그러려니 해지더군요. 이게 정말 현실이구나. 신정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네 하고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교통사고 이후 우울감과 자신감 상실에서 벗어나게 해준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는 했지만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2세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제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당장 아이는 갖지 말아야겠다. 천천히 생각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2세 계획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전처에게서 낳은 딸이 하나 있어서 그런지 2세 계획에 대한 얘기를 저에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죠.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녀 계획에 대해서는 저에게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죠. 이 부분은 정말이지 서로에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세상이 디지털 시대로 바뀌더군요.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부모님이 하시는 택시업계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택시들이 깨깨오 택시에 가입하면서부터 택시 회사에서 콜 받는 일을 하셨던 엄마의 일자리가 없어져 버렸죠. 어느 순간 엄마는 완전히 일을 손에 놓고 퇴직을 하셨어요. 엄마가 퇴직을 하던 날, 저는 가족들과 집에서 조촐하게 자리를 만들었죠. 임미희 여사님의 인생 이막 파티라는 글귀를 담은 케이크도 준비를 하고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젠 일 그만하고 집에서 쉬어요. 그동안 일하느라 고생 많았어. 아, 나랑 이제 등산 다니면서 쉬엄쉬엄 살자고. 그리고 이건 당신 선물이야. 더 큰 거 해주고 싶은데 비자금이 이거밖에 없어서. 아니, 당신 나 몰래 비자금 만들고 그랬어? 엄마는 아빠에게 애교 섞인 말을 던지셨고 두 분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으셨어요. 아빠가 엄마 손에 끼워주신 금반지가 유독 비싸 보이더군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의 그 모습을 제 남편이 탐탁지 않은 눈길로 보는 거예요. 왜 저러지? 내 시선이 잘못됐나? 하면서 남편의 눈빛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남편이 자꾸 집에 가자며 저를 재촉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야 할 날에 남편 때문에 제 기분은 조금 엉망이었죠.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군요. 어머니, 저예요.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급하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사돈댁 실직했다면서. 아이고, 가지가지 한다. 그 나이에 이제 어쩐대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지가지 한다니요. 어쩐다니요. 저희 어머니 그동안 꾸준히 일하셔서 이젠 그만두실 때도 되셨어요. 이젠 놀아도 될 만큼 경제적인 여유도 있으시다고요. 아, 네 엄마 사정이야. 내가 알 바 아니고. 앞으로 내 아들한테 부담 안 가게 해라. 아, 손 벌리지 않게 하란 말이야. 내게 그런 소리 들리기만 해봐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어이가 없더군요.
시어머니 말은 엄마가 이제 일을 그만두셨으니 혹시라도 남편에게 들러붙을까봐 하는 염려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 먹고 살 만한 돈은 있으셔요. 정말로 정말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 그럼 내가 두고 본다. 네 입으로 그랬으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어. 그때 딴소리 하면 아주 알아서 해. 그런데 엄마가 덜컥 사고를 치신 거예요. 평생 직장 생활을 하시던 엄마가 집에 있는 게 너무나 따분하시다면서 일 저 일 알아보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장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크지 않은 가게이지만 그래도 장사 경험이 없으니 저는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엄마, 잘 알아보고 한 거야? 경험도 없으면서 괜히 걱정되네. 얘는 내가 바보야. 너는 엄마를 뭘로 보니? 엄마가 그런 계산 안 해봤을까 봐. 투자금 얼마 되지도 않고 경험 삼아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딸. 엄마는 지인이 운영하는 반품마켓을 인수받으셨어요. 반품마켓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반품으로 들어온 물건들을 가져다가 저렴한 값에 파는 곳이죠. 엄마의 지인이 갑자기 외국으로 이주를 하는 바람에 거저 인수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큰 돈은 아니어도 월세와 인건비 정도는 빠진다고 해서 덜컥 인수받았는데 이게 웬걸요? 월세가 다 뭡니까? 엄마 인건비는커녕 병원비가 더 나오게 생겼더랍니다. 어쩜 좋아. 정윤아, 네 말이 맞더라. 경험도 없는 내가 뭘 안다고. 아이고, 허리 아프다. 장사하면서 번 돈보다 병원에 갖다 바친 돈이 더 많다. 엄마는 손해를 감수하고서 부랴부랴 가게를 정리해버리셨죠. 저는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가게를 시작하셨다는 것도 망하셨다는 것도요. 그런데 세상이 좁고도 넓잖아요. 하필 엄마 지인과 시어머니의 지인 중에 겹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가운데서 엄마의 현 상황을 모두 시어머니에게 전달해버린 거예요.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다짜고짜 너 지금 당장 집에 좀 와봐라.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는 제 말씀만 하시고서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저는 친정엄마가 가게를 실패한 얘기를 하려고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른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왜 저러시지? 무슨 얘기를 하시려나? 하고 당장 시댁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 인사말을 내뱉기 전에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엄마 망했다며? 그거 내가 봐도 망할 아이템이야. 장사 경험도 없는 양반이 무슨 똥배짱으로 가게를 인수받아. 네 참, 돈도 없으면서 그 가게 쫄딱 망했으면 이제 네 부모는 뭘 먹고 산다니. 아이 설마 우리 아들 믿고 그런 건 아니겠지? 내가 누누이 결혼 전부터 말했지만 내 아들한테 들러붙을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를 부르나 했는데 이 말을 하시려고 저를 부르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화가 나지 않을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짜증을 팍 내버렸어요. 어머니, 정말 말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 매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부모님 자식에게 손 벌릴 만큼 가난하지 않으세요. 제가 제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요. 제발 그만 좀 의심하세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쏘아붙여 버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정말이지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네 엄마가 돈이 있다고 말해도 내가 믿을 수가 없고 네 엄마가 돈벌이를 하고 있어야 내가 마음이 놓일 것 같다. 예, 그래서 말인데 네 엄마한테 딱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는데 내가 한번 소개하마. 아니에요, 어머니. 신경 써주신 건 감사한데요. 일자리는 엄마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저희 엄마 평생 일하셨던 분이시라 뭐든 본인이 직접 찾아서 일하실 거예요. 집에서 노실 분은 아니시라고요. 제가 아니라고 해도 시어머니께서는 부득불 자신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시애미가 이렇게 네 친정엄마를 생각해주면서 말하는데 똑 잘라서 아니라고 해야 속이 시원하냐? 아, 내 말부터 들어봐. 아주 설깃할 거니까. 결혼 잘한 줄이나 알아. 저는 잠자코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어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려나 하고요. 맞아요. 어련하시겠어요? 우리 엄마 생각하신다는 말씀이 네 엄마가 우리 건물을 관리해보는 게 어때? 하루 종일 얽매이지도 않는 일이고
계단이랑 옥상 청소 그리고 그 쓰레기 분리수거장 정리 정도 내 청소까지 하면 되는데. 시어머니의 제안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표정에 담긴 감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자신의 건물 청소가 대단한 일이나 되는 것처럼 말씀을 이어가시더군요. 건물 청소할 사람 구한다고 벼룩시장에 내봐라. 아주 경쟁률이 엄청나다. 이런 꿀 같은 직업을 나 하나 되니까 네 엄마에게 제안을 하지. 네 엄마 정말 수지 맞은 거야. 네가 말할래? 아니면 내가 전화해서 말할까? 친정엄마 덜어가게 망했으니 자기 건물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라니요? 상대방의 의견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생색만 내려는 시어머니가 정말 역겨워지더군요. 저는 정색을 하고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친정엄마가 승낙을 할 때까지 생색을 내면서 시어머니가 얘기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 저희 엄마 몸 쓰는 일은 못하세요. 평생 안 해보셨으니까요. 그리고 자식으로서 제가 청소 일 하시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엄마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사회 도움은 절대 받지 말라고 제가 단단히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요. 그런 말씀 다시는 하지 마세요. 자식으로서 정말 듣기 거북하네요. 야, 내가 너한테 하라고 그래? 네 엄마 하시라고? 뚝 까놓고 네 엄마 입장에서 일하고 싶은데 뭐든 주면 감사하다고 하지 않겠냐? 아, 말이라도 해봐. 네가 엄마한테 말 못하겠으면 내가 하리? 어때? 시어머니는 제 말의 뜻을 정말 알아듣지 못하시더군요. 저는 재차 강조했어요. 어머니, 저 지금 너무 불쾌해요. 어머니야말로 제 말 뜻 모르겠어요? 진짜라고요. 저희 엄마 건물 청소하시는 일 싫다고요. 저는 울먹이며 가겠다는 말도 없이 시댁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끝내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러고는 이후로 시어머니께 연락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까요? 주말 점심에 칼국수나 함께 드시자고 엄마에게 전화를 드렸죠. 엄마, 요즘 바쁘셔?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집에 있지 말고 나가자. 응? 칼국수 잘하는 집 알아놨어. 네가 부르면 엄마는 쪼르르 나가는 사람인 줄 아니? 아니, 엄마도 약속이 있어. 못 가. 너 혼자 가서 실컷 먹고 와. 예전 같았으면 당장 가자고 하셨을 엄마가 저에게 짜증을 내시며 못 나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엄마 친구분들과 바깥바람 쐬러 나들이 가시나 보다 생각을 했죠. 그러고는 며칠 뒤였어요. 엄마한테 여쭤볼 게 있어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수십 통을 해도 엄마가 전화를 받질 않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무슨 일일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늦은 오후에 엄마 집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저만치 해서 엄마가 꼬질꼬질한 복장으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서는 오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를 발견한 저는 쏜살같이 달려갔죠. 엄마, 무슨 일이야? 어디 다친 거야? 옷은 이게 뭐야? 엄마는 그제야 자신의 매무새를 보시고는 저에게 감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 뭔가가 있다 싶어서 저는 엄마를 채근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말 듣기 전까지는 나 여기에 꼼짝도 안 할 거야? 아, 얘기하기 전에 집에 안 갈 거라고. 그러니까 어서 얘기해. 아유, 가자. 날이 차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엄마가 다 얘기할게. 저는 엄마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고 집에 들어온 엄마는 욕실에서 씻고 나오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사실 엄마 일 시작했어. 그래서 요새 바쁘다. 무슨 일인데? 그게 사실은 말이야. 네 시어머니 그 건물 있잖아. 거기 청소하고 있어. 뭐라고? 시어머니 건물 청소를? 그럼 우리 시어머니가 직접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야? 아니, 네 남편이 전화했더라. 네 남편이 장모님 생각하고 말하는데 아예 엄마가 어떻게 거절을 해. 그리고 이래 보니까 네 일이 어렵지도 않더라. 할만하더라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어요. 일할만 하다는 사람이 꼬질꼬질한 복장에 걸음걸이는 어기적어기적 하면서 걸었겠어요. 게다가 저는 남편이 엄마에게 일을 제안했다는 것에 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건물 청소 얘기를 직접 한다길래 내가 꺼내지도 말라고 노발대발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남편이 엄마한테 청소하시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아우, 나 정말 기가 막힌다. 엄마는 입을 꾹 다무셨어요. 분통이 터지더군요. 그때 마침 엄마 핸드폰 벨이 울리는데 수신인을 확인하니 시어머니가 아니겠어요? 엄마는 수신인을 확인하고서는 받을까 말까 제 눈치를 보는 듯 했어요. 엄마 전화 오잖아. 빨리 받아. 엄마가 핸드폰을 받으시더군요. 저는 얼른 핸드폰의 스피커폰 기능을 눌렀어요. 대체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어떤 식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시어머니는 인사말도 없이 다짜고짜 엄마에게 하는 말이 사돈, 일 정말로 이따위로 할 거예요? 잘리고 싶어서 환장을 하신 거예요? 아,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계단 하나하나 다 손걸레로 닦으라고 했잖아요. 계단이 더러우면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 줄 알아요? 일 이렇게 슬렁슬렁하면 나 월급 못 줘요. 사돈이라고 해서 일 적당히 해도 월급 줄 거라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말라고요. 아이고, 하여튼 간에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스피커폰에 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계단 한 칸 한 칸을 손걸레로 닦으라고요? 우리 엄마 건물 청소 시키셨어요? 어머, 아유 깜짝이야. 너도 옆에 있었어? 아유, 그럼 잘 됐네. 얘 너도 알아야지. 네 엄마 건물 청소 내가 시킨 거 아니야. 네 엄마가 한다고 했다던데. 아, 나는 너도 아는 줄 알았지. 그러면 네 엄마는 너도 모르게 일을 시작했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조금의 당황한 기색도 없이 당당하게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정말이지 기가 차더군요. 어떤 딸이 친정엄마에게 시부모 건물 청소를 하라고 하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알았으면 제가 말렸죠.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야야, 너 지금 시애미한테 소리를 질렀어? 이게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어머니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소리 안 지르게 생겼어요? 우리 엄마가 사돈 내 건물 청소하는 것도 화가 치밀어 죽겠는데 건물 계단을 손걸레로 하나하나 닦으라니요. 이거 듣는데 미치고 팔짝 안 뛸 딸이 어딨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누구의 목소리가 들린 줄 아세요? 세상에나 저처럼 남편도 시어머니의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해서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야, 너 왜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그래? 내가 어머니한테 일하라고 권유한 거야. 너무 적적해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엄마는 아무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마.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청소일하라고 했다는 거 나 오늘 알았네. 그렇잖아도 당신 만나면 따지려고 했는데 청소할 사람이 그렇게 없었어? 꼭 우리 엄마를 청소부로 고용했어야 했냐고. 전화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에 가서 좀 더 얘기해.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남편과의 전화를 끊고 저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김서방이 청소일을 해보라고 했다면 먼저 나한테 상의를 했어야지. 엄마가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엄마가 뭐가 부족해서 사돈 내 건물 청소를 하냐고. 엄마 돈 없어? 없으면 나한테 달라고 하지. 김서방이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 거절하기가 그렇더라. 몇 차례 전화가 와서 한다고 한 거지. 생각해보니까 운동 삼아 쉬엄쉬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장모님더러 청소일하라고 몇 차례 전화를 한 사람이나 하겠다는 엄마나 똑같아. 똑같다고. 그리곤 저는 친정집을 나섰죠.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 남편과 대판 부부 싸움을 했죠. 남편은 끝까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 후 저는 남편과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간혹 저에게 전화를 했지만 저는 엄마와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엄마가 시어머니 건물 청소를 한 지 2달이 넘어갈 무렵이었어요. 그래도 제 엄마인데 딸인 제가 챙겨야지 어떡하겠어요. 저는 엄마가 체력적으로 힘이 들까 봐 보약을 한 재지였어요. 그런데 막상 드리려고 하니 쑥스럽더라고요. 전화해서 엄마 보약 지어왔어 라고 말하는 것도 왠지 생색내는 것 같아서 엄마가 일하는 시간에 잠깐 집에 들러 보약만 두고 나오려고 친정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안방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처음엔 엄마가 안방에 계시는 걸 몰랐는데 갑자기 엄마의 한숨 소리와 끙끙 앓는 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와 들어가 봤더니 엄마가 누워 계시는 거예요. 저는 놀래서 엄마 옆으로 다가갔어요.
엄마 어디 아파? 오늘 일하러 가는 날 아니야? 이 시간에 집에 왜 있는데? 엄마 무슨 일이야? 대체 왜 그래? 아파서 그래? 병원은 다녀온 거야? 안 갔으면 나랑 병원에 가자. 엄마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엄마를 재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차분히 엄마가 입을 여실 때까지 기다려 주었죠. 그러고는 엄마의 눈치를 슬슬 봤죠. 한참이 지나서야 엄마가 입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네 시댁 건물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글쎄 내가 명품 구두를 훔쳤다는 거야. 나보고 도둑이라는 거야. 아유 나 너무 억울하다 정윤아. 나 안 훔쳤어 정말이야. 아가씨들이나 신는 뾰족 구두를 내가 훔쳐다가 뭐 하겠니.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엄마처럼 저 역시 건물 청소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저는 일단 엄마를 다독이고 재차 물어보았어요. 정말 엄마 아닌 거지? 엄마가 훔친 거 아니지?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엄마가 그러실 분은 아니죠. 저는 엄마의 누명을 벗겨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굴렸죠. 엄마 혹시 CCTV는 없었대? 경찰은 불렀어? 제대로 된 조사는 한 거냐고. 아니 그 CCTV도 없고 경찰도 안 부르고 무조건 나더러 범인이래. 나보고 도둑년이란다. 그러니까 내가 미치겠다는 거야. 누가 엄마더러 도둑년이래? 누가? 대체 누가? 네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정황상 나밖에 도둑질을 할 사람이 없다면서 나를 도둑으로 몰아가더라. 엄마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저는 뚜껑이 열려버렸죠. 그런데 이미 아빠가 엄마와 저의 이야기를 들어버리신 거예요. 저는 엄마 말에 집중하느라 아빠가 집에 들어오신 소리를 듣지 못한 거였어요. 엄마와 제 얘기를 엿들은 아빠도 화가 나버리셨어요. 아빠는 사돈에게 따져 물으신다고 제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시댁으로 출발을 하셨어요. 엄마와 저는 성질 급한 아빠를 말리려 그 뒤를 따랐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과 시댁 식구들이 대판 싸우게 되었어요. 증거 내놔. 내 마누라가 도둑이라는 증거 내놔봐 어서. 증거가 있으면 제가 징작에 내놨겠죠. 사돈이 말이죠. 건물 청소하면서 이미 사각지대를 알아둔 거예요. 그 CCTV가 없으니까 마음 놓고 물건을 훔친 거겠죠. 뭐라고요? 아주 작정을 하고 내 마누라를 도둑 취급하시네. 그럼 CCTV가 아니더라도 뭔가 단서가 나오겠지. 이대로는 찝찝해서 나도 못 사니까 경찰에 갑시다. 신고해서 조사 받읍시다. 나 원참 살다 별일을 다 겪네. 예, 그럽시다. 경찰에 신고하라면 못할 줄 알아요. 합시다 해. 나 참 처음부터 우리 집하고는 깜냥도 안 되는 집안이랑 사돈 맺는 게 아닌데. 분통 터져. 뭐라고요? 깜냥이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애초에 결혼 상대가 안 된 깜냥은 그쪽이었죠. 이혼남 주제에 처녀장가들이었으면 우리가 미친 거죠. 안 그래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계산은 바로 합시다. 이렇게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은 대판 말싸움을 하고 완전 원수가 되어버렸죠. 경찰은 부른다 만다 하더니만 부르지도 않고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남편과 거의 남남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저는 다시 제 꿈을 이룰 준비를 시작했죠. 아빠는 택시 운전을 그만하겠다고 면허를 팔아버렸죠. 그러고는 엄마와 여러 궁리 끝에 기사 식당을 내기로 하고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정말 딱 원하는 자리를 찾게 되셨죠. 그런데 보증금이 모자란다고 하시더군요. 엄마, 보증금이 부족하면 나한테도 좀 물어봐. 돈 있냐고. 나도 엄마 도와주고 싶다고. 1억 있어? 지금 엄마가 필요한 돈이 1억인데. 그럼 있지. 엄마 딸 수중에 1억은 넘게 있다고. 정말이야? 내 딸한테 1억이 있다고? 우리 딸 대단한데. 저는 교통사고로 받은 합의금과 또 제가 과외를 해서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았죠. 딱히 사치를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돈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딸 노릇을 제대로 했죠. 엄마는 그런 저에게 미안해 하셨죠. 엄마에게 1억을 빌려드리고 난 후 며칠 뒤였어요. 시어머니와 왕래를 자주 안 하던 터였는데 시어머니가 제 집에 와서는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우리 집 건물 올리는 중이라는 건 알지?
아이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가서는 자금이 부족하다 자금이. 아들한테 들으니까 너한테 1억 정도 여윳돈이 있던데 그거 나 좀 빌리자. 나는 가족 간에도 계산은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야. 이자 확실히 줄 거고 원금도 되도록 빨리 돌려주마. 저 1억 없는데요? 이미 빌려줬거든요. 그거를 누구한테 그 큰 돈을 빌려줘? 얘 봐라 통도 크네. 우리 부모님이요. 기사식당 계약하셨는데 보증금이 부족하셔서 제가 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 돈 없어요. 어? 아이고 이제 하다 남은 재산에 딸년돈까지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무식한 노인네들이 무슨 장사를 해.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으로 남편도 시부모님도 이미 남남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 시기를 제 나름대로 저울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금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친정 부모님을 폄하하는 시부모님의 말에 더 이상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정식으로 이혼을 요구했죠. 우리 부부 관계 소원해진 지도 아주 오래지. 이 정도라면 이혼 사유가 분명해. 서로가 짐 빼지 말고 서로 각자 길 가자고. 남편 역시 흔쾌히 제 이혼 요구를 받아주더군요. 그런데 협의 이혼 과정에서 남편은 온갖 꼬투리 잡으면서 저를 깎아내리더군요. 돈 때문이겠죠. 저는 남편의 그 더러운 돈에 단 한 푼도 관심이 없었어요. 난 더러워서 당신 돈에 관심 없어. 그저 나는 당신이 협의 이혼에 응해주고 날 놔준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러니까 힘 빼지 말고 헤어지자고. 그리고 내 부탁은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우연이라도 다시는 나타나지 말자. 그렇게 저희 부부는 협의 이혼에 성공을 했죠.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데 반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들을 헛되게 쓰지 않고 미뤘던 로스쿨을 다녔고 악착같이 공부를 했죠. 그리고 그 사이 부모님 기사식당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1년 반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가더군요. 그런데 저는 우연이라도 만나고 싶지 않은 전 남편을 만나러 가야 할 일이 생겼죠. 전 남편은 제가 본인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요. 저는 아빠가 선물해준 차를 타고 1년 반 만에 전 남편을 만나러 갔죠. 카페 앞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벤츠에서 내리는 저를 본 전 남편이 예상대로 깜짝 놀라더군요. 너 여기 웬일이냐? 뭐 운전기사로 취직했냐? 아이고 잘 어울리네. 운전사는 무슨, 이거 내 차야. 나랑 같이 다닌 지 이제 한 1년쯤 되어 가는데. 카푸어 되셨구만. 너 카푸어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정신 차려. 정신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차려야겠던데. 남편은 저를 향해 계속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을 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카페로 들어갔어요. 전 남편도 카페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전 남편이 자리를 하자 그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제 명함을 전 남편 앞에 내밀었죠. 전 남편이 제 명함을 보고서는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사건을 담당한 신정윤 변호사입니다. 뭐? 네가 변호사라고? 이게 장난치나? 내가 바보로 보여? 아이씨. 근데 안 될 줄 알았는데 당연히 변호사가. 이렇게 말로는 저를 부정하는 소리를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어요. 전 남편의 동공을 보는데 웃음이 나오려고 하더군요. 변호사인 내가 어떻게 남편 앞에 서게 되었냐고. 의뢰인들이 아니었다면 엄마는 평생 억울한 누명을 벗질 못했을 뻔했어요. 저도 평생을 모르고 넘어갈 뻔했고요. 알고 보니 전 남편과 전 남편의 전처는 몰래 시댁 건물에서 절도를 저질러 왔더군요. 전 시어머니의 건물에 설치된 CCTV가 오래되어 작동이 멈췄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입자들 요구 때문에 CCTV를 설치해 두긴 했지만 CCTV의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도 몇 개는 중고를 구입해 설치했는데 그마저도 작동이 되지 않은 지 오래고 심지어는 가짜 CCTV를 설치해 놓은 곳도 있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세입자의 집 상태가 궁금할 때에는 세입자의 동의도 없이 마스터키를 열고 집에 들어가 훔쳐보기도 했죠. 그러니 전 남편과 전 남편의 전처가 악용하기에 딱 좋았죠. 그러다 301호 세입자가 아끼는 명품 구두를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당시 전 시어머니는 범인으로 저희 엄마를 지목했고 세입자도 역시도 엄마를 범인으로 지목했죠. 그런데 도리어 엄마는 떳떳해 하면서 경찰서로 가자고 했대요. 그래 버리니까 세입자가 당황을 해버린 거죠. 세입자에게는 경찰서에 갈 수 없는 사연이 있었죠. 세입자는 유명한 의사의 숨겨진 세컨드라고 해요. 그런데 혹시나 그 일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그리고 의사에게 불통이 튈까 봐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거였다고 해요. 그런데 엄마가 건물 청소를 그만둔 이후에도 작은 명품 손지갑을 도난당했다고 해요. 열받은 301호 세입자는 참다 못해서 시어머니가 모르는 곳에 CCTV를 사비로 설치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CCTV 안에 단서가 나온 거죠. 즉 범인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다 우연찮게 301호 세입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건물에 좀도둑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고 피해자들과 연대를 하게 된 거죠. 몇 명의 피해자도 CCTV를 설치하게 되었고 증거를 모아 집단 소송을 걸게 된 거죠. 범인이 확실해지자 세입자들은 그동안 의심을 품었던 엄마에게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죄를 한 거죠. 그때 얼결에 엄마가 내 딸이 변호사라고 했나 봐요. 얼결에 엄마가 내뱉은 이 말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맡게 된 거죠. 저는 전 남편과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남편의 갖은 빈정거림에도 불구하고 다니고 있던 로스쿨을 졸업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럴 때마다 전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용 쓴다 용 써. 네가 법 공부는 해서 뭐하게. 돈지랄하지 마시고 그냥 동네에서 애들 상대로 영어나 수학 가르치면서 살아. 그게 너한테는 딱 어울려. 저는 전 남편의 이런 비아냥을 견디며 주경야독으로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결국 로스쿨을 졸업하게 되었죠. 이제 와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신혼 초기에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도 있었어요. 만약 아이가 생겼더라면 공부도 할 수가 없었고 이혼을 하려고 했을 때도 주춤거렸겠죠. 이혼을 하고 나서 저는 더 집중해서 공부에 매달렸고 결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할 수가 있었죠. 로스쿨에서부터 변호사가 되기까지는 7년이란 이 세월이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순간이었을 거예요.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벤츠는 변호사가 된 기념으로 부모님이 사주신 거예요. 제가 변호사임을 알게 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제가 전 시어머니나 전 남편의 평소 성정은 물론 집안의 자잘한 내부 사정까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변호사의 자격으로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려고 하자 전 남편이 저에게 잠깐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따라가 보니 다짜고짜 전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는 싹싹 비는 거예요. 사실 전처가 도벽이 있어. 도둑질은 다 아내 혼자서 한 일이야. 나는 그걸 다 알면서도 까발릴 수가 없었고. 까발릴 수 없는 이유가 뭔데? 사실 전처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거든. 내가 오도 가도 못하게 내 발목을. 그 발목이라는 게 뭔데?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가 아니라 변호사 입장에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지. 전처와는 직장 동료로서 만나게 되었어. 당시 내가 거래처에서 좀 리베이트를 받았는데 전처가 그걸 눈치를 채버린 거야. 나한테 협박을 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연인 관계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전처가 이 도벽이 있더라고. 나는 그걸 결혼 후에 알게 된 거고. 그래서 반가냈니? 그리고 부부가 함께 도둑질을 한 거야? 아니,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라고 내가 몇 번을 권유했지. 그런데 싫다더라고. 도리어 내가 직장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던 증거를 손에 쥐고 아직도 협박 중이야. 난 회사 그만둘 수 없어. 잘 나가는 대기업을 내가 왜 대신 전처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고 엄마 건물에서 살게 해준 거야. 이 미친놈아, 나랑 그런 결혼은 왜 했니? 대체 결혼한 이유는 뭔데? 그건 너한테 미안해. 그땐 전처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어. 그런데 네가 내 앞에 나타났었고 타이밍이 맞았던 것뿐이라고. 그리고 그땐 널 사랑했었어. 나야말로 너란 인간이랑 왜 결혼을 했을까? 왜 결혼을 해서는 이런 상황에 닥치게 됐을까?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전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고 저는 카페 안으로 들어왔죠.
주민들이 벌써 와서 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전 남편의 전 부인도 자리를 했고요. 저는 이들이 보는 앞에서 CCTV 영상을 틀었어요. 영상을 보고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영상 속에서는 전 남편 말과는 달리 전 남편과 전 남편의 전 부인이 함께 도둑질을 하더군요. 저는 전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래도 전 부인이 혼자서 한 짓이라고? 뭐라고 같이 하자고 꼬신 사람이 누군데? 스릴 있다면서. 나 혼자서 도둑질을 한 거라고? 어이가 없다. 우리 두 사람 다 감옥에 가면 우리 딸은 어쩌려고.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우리 딸 챙겨야지. 아니 그래? 생각을 해봐. 내가 나 혼자 잘 살려고 그런 거 같아? 그래서 그런 거야? 다 뜻이 있다고? 그럼 네가 감옥에 가. 내가 내 딸 챙길 테니까. 그런 사람인 줄은 알았는데 끝까지 본인밖에 모르네.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저와의 예정을 봐서라도 형량 좀 낮게 해주세요. 예? 다시는 남의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전 남편의 애원을 들어줄 제가 아니죠.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재판에 넘겼고 재판 결과 전 남편과 전 남편의 전처는 단순 절도죄에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까지 더해져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게 되었죠. 전 남편은 전 시어머니에게 울며불며 매달리더군요. 엄마 나 감옥 못 가. 엄마가 벌금으로 나 좀 살려줘. 제발. 야야, 엄마도 돈 없어. 무리하게 건물 올리는 바람에 인테리어 잔금 치를 돈도 없다고. 아들아, 미안한데 그냥 몸으로 때우고 나와. 엄마도 지금 머리가 터진다. 시어머니의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짓고 있는 공사비 체불로 유치권 행사 중이더군요. 전 남편은 자신의 절도죄 외에도 전 시어머니의 유치권 행사 대리로 법정에 출석을 했더군요. 전 시어머니는 자신의 건물에 가짜 CCTV를 설치한 일 등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쓰러져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더군요. 세상의 모자가 왜 이 모양인지 가지가지 하더군요. 결국 전 남편과 전처는 감옥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죠. 두 사람 모두 4년 징역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전처는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해요. 전처는 도벽으로 몇 차례 정신과 상담을 받긴 했더군요. 그리고 경찰서 신세를 진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병원을 다녀도 이겨내질 못했다고 해요. 도벽의 수준은 완전 좀도둑 수준이고 도벽을 하고 나면 쾌감 같은 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도 이사를 가지 않고 시어머니의 이 건물에 계속 살려고 했던 거였더군요. 전 시어머니가 짓고 있는 새 건물은 결국 돈이 없어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로 넘어간 상태죠.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재판 결과 전 시어머니에게 유리한 쪽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더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참 일을 보고 있는데 전 시어머니가 아픈 몸으로 저를 찾아왔더군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말이 결국은 저에게 사과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걸 찾아 달라는 얘기더군요. 이제야 알겠다. 내가 욕심이 과했어. 앞으로는 안 그럴 테니까 방법 좀 알려다오. 너 변호사잖아. 내 건물 찾는 방법 정말 없겠냐? 내 노후가 걸린 건물이야. 꼭 좀 찾게 해다오. 찾게만 해주면 내가 보상은 아주 팍팍 줄게. 너 섭섭치 않게 해줄게.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뻔뻔한 얼굴로 찾아와선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지 건물 찾을 방법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사과하지 않았냐? 미안하다고. 사람은 다 실수하고 사는 법이다. 한 번만 봐줘. 며느라가야.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면 다 끝이 난 건가요? 제가 상처받은 그 긴 시간들은 어떻게 위로받죠? 그리고 며느라가라고요? 네, 참 어이가 없네. 지나가는 개가 다 웃겠어요. 어쨌든 저는 건물을 찾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가르쳐주기 싫은데요. 돈 많으시잖아요. 그 돈으로 아주 유능한 변호사 의뢰해서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 찾으세요. 아마 그 방법이 빠르실 겁니다.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1층 경비실에 연락을 했죠. 지금 제 사무실에 와 있는 이 늙은 노인 좀 치워달라고요. 결국 전 시어머니는 경비에게 끌려가 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저는 제 엄마에게 자신의 건물 청소를 시키고
제 엄마를 도둑으로 몬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게 크게 한 방 날리게 되었죠. 저는 일부러 죄수복을 입은 전 남편 앞에 변호사 배지를 달고 있는 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고는 남편에게 굵고 짧게 한마디를 해주었어요. 우와, 제수복이 잘 어울리는데? 일그러진 표정을 하고 있는 전 남편의 표정이 얼마나 고소하던지요. 제 인생에 이런 통쾌한 한 방은 다시 없을 듯해요. 택시를 오래 운전하셨던 저희 아빠는 엄마와 함께 운영하는 기사식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유동인구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택시기사들의 생리도 잘 알고 있었기에 운영하는 기사식당이 대박 나지 않았나 싶어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기사식당을 찾는 발걸음이 늘고 있죠. 저는 제 꿈인 변호사가 되어 꿈을 펼치고 있어요. 세상은 요지경이라더니 제가 겪은 일보다 더 웃기고 어처구니 없는 사연들이 어찌나 많은지 하루하루가 재밌을 뿐이죠. 저는 앞으로도 제 변호사 자격증을 꼭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쓰는 게 목표랍니다. 끝까지 제 사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